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대표는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사필비정이라며 사법부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당혹감에 휩싸인 민주당은 명백한 정치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연세대 논술 유출 논란과 관련해 제기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입시 절차는 중단됩니다. 에이펙 참석차 페루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내일 한중, 한미일 정상회담을 합니다. 트럼프 당선인과의 회동은 성사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때 아닌 포근한 날씨에 곳곳에서 봄꽃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따뜻한 가을은 내일로 끝나고 일요일부터는 기온이 크게 떨어져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집니다. 보도에 권준수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의원직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이 대표의 김문기 전 처장 관련 발언을 일부 유죄로 봤습니다. 한 방송에 출연해 김 전 처장과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을 허위사실이라고 본 겁니다. 다만 또 다른 방송에서 한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선 어떤 사람을 알았다는 말이 허위사실 공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국정감사장에서 했던 백현동 협박 발언과 관련해선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요구에 의한 게 아니라 이 대표 스스로 판단한 거라며 허위 사실이라고 봤습니다. 이와 함께 이 대표가 관련 발언을 미리 준비하는 등 고의성까지 인정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걸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입니다. 현실의 법정은 아직 2번 더 남아있고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합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을 뿐만 아니라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합니다.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10년 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인데 정당법상 선거권이 없는 경우 당원 자격도 잃게 돼 이 대표는 대표직까지 내려놔야 할 수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1심 재판부는 선고문을 낭독하면서 이재명 대표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고 김문기 씨 관련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 모두 허위라는 게 재판부 결론이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줄곧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재직 때 몰랐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이 이 대표가 김 씨와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자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부를 때 조작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쟁점으로 꼽히지 않았던 이 조작 발언은 마지막에 이 대표 발목을 잡았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표현과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발언은 해외 출장 중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가 해외 출장 중 함께 골프를 친 사람은 김 씨와 유동규 씨뿐이니 이 대표가 고의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백현동 개발 용도 변경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국토부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다 해주란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반영해주겠다. 재판부는 국토부 측 요구도 공무원 상대 협박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검찰 측 주장도 일부 배척됐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는 행위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할 수 없는데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씨와의 교유 행위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했으니 처벌이 가능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어떤 사람을 모른다는 건 공표 금지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고 검찰 주장처럼 이를 행위로 해석하는 건 더 엄격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 밖에도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은 형사처벌할 수 없다거나 검찰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는 이 대표 주장 역시 모두 기각됐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내려진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선고는 예상보다 무거운 형량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핵심 의혹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로 민의를 왜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에 앞서 유무죄 전망이 엇갈렸습니다.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당선 무효형의 기준이 되는 벌금 100만 원 안팎이 될 거란 예측이 많았는데 실제로는 이를 훌쩍 넘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대법원 양형규정상 최고형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을 구형한 점을 고려하면 가볍지 않은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무엇보다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권자인 국민이 잘못된 정보를 접하는 등 민의가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였던 대선 국면에서 의혹에 대한 해명이라는 명목으로 허위사실 공표가 이루어졌다며 방송을 매체로 이용하여 그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범행 사실이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중요 사항에 해당한다며 죄책과 범행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10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이 금지된 지하철역 구내에서 명함을 배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 원형을 확정받은 적이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선고 직후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재판부의 기본적인 사실 판단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국민이 상식에 따라 판단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법원에 들어간 지 50여 분 만에 다시 밖으로 나온 이재명 대표.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판결의 기본적인 사실 판단조차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재판부를 향해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항소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입니다. 국민이 직접 상식과 정의에 따라 판단해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다만 이 대표는 형량이나 법원의 구체적인 유무죄 판단에 대한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는데요. 형량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고 전 법원 앞에 모인 민주당 의원들과 악수하며 밝은 표정을 지었던 이 대표는 선고 후엔 다소 굳은 얼굴로 법원을 나섰습니다. 이 대표의 법원 방문 자제 요청에도 박찬대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를 비롯한 당내외 인사 70여 명은 선고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 대표는 애초 선고 직후 법원 근처 지지자 집회에 참석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참석하지 않고 그대로 법원을 떠났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1심 선고에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정치 판결이라고 맹비난하며 판결 내용도 일일이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정인용 기자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당일 아침까지도 무죄를 확신했습니다. 사실관계나 법리를 따져봤을 때 처벌 대상이 될 수조차 없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은 기존의 법리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도 완벽한 무죄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무죄도 벌금형도 아닌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오자 판결 2시간 만에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로 검사가 조작 왜곡해 기소했는데 그걸 받아들였다며 명백한 정치 판결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무비판적으로 판결했으니 제대로 된 판결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검찰이 시작한 윤석열 정권의 대선 후보 죽이기 정적 말살 시도에 판결로 화답한 것입니다. 판결 내용을 수긍할 수 없다며 법리를 들어 조목조목 반박에도 나섰습니다. 우선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쳤는지 여부를 말한 적이 없고 사진을 조작했다고 말했을 뿐인데 이를 확대 해석해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거짓말을 한 것으로 판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백현동 용도 변경을 둘러싼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 자체가 과장된 표현일 순 있지만 여러 차례 공문이 왔던 만큼 그렇게 느낄 여지가 있다고 반론을 펼쳤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달라는 얘기를 중앙정부가 11번, 그중에 3번은 직접 백현동 식품용품 부지만 찝어서 얘기를 하는데 심적 압박을 가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개별 의원들도 제각각 입장을 내고 수긍하기 어렵다. 사법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3심제이므로 의연해야 한다는 등 일제히 재판부 판단을 성토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신 민주당 의원들도 별도 입장문을 내고 정치검찰이 기어코 없는 죄를 만들어냈다며 미완의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첫 1심 판결로 결국 현실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규탄하는 3차 장외 집회는 이번 판결과 무관하다며 이 대표와 함께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심 선고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이 혼란스러운데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질문에 당이 혼란스럽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내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국 지역위원장과 국회의원 비상연석회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로 당이 흔들리거나 갈등이 생기는 일은 없다며 이 대표가 내일 연석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두고 일부 허위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을 가지고 국회 일당 대표의 정치 생명을 끊는 게 온당한 일인지 의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표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당 서울특별시당 당원대회 축사에서 정치로 해결할 문제를 법률로 해결하는 것이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대선 같은 경우 후보 간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결과적으로 수많은 허위가 있지만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깊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직후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당 의원들도 일제히 정의로운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예상보다 중한 형량을 받자 여권은 일제히 사필 규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곧장 SNS 글을 올려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고로 민주당이 판사와 사법부를 겁박할지도 모르겠다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 독립과 공정의 의지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별도 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결이라며 2심, 3심의 조속한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방탄의 둑을 겹겹이 쌓아도 정의의 강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비겁한 거짓말에 대해 사죄하길 바랍니다. 여당 정치인들도 일제히 법원 결정을 한 목소리로 환영했습니다. 방탄을 위한 그 어떤 협박과 꼼수도 법치를 피해갈 수 없다고 질타하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판결을 겸허히 수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당내에선 이번 이 대표 징역형 판결로
김건희 여사 논란을 비롯한 여권발 악재가 다소 수그러들며 국면 전환이 될 수 있을 거란 기대감도 읽힙니다. 특히 야당을 겨냥해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압박하며 김 여사 특검 공세를 적극 방어하는 전략으로 나설 거란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이 추가로 제기될지가 주요 변수로 꼽히는데 여당은 일단 여론 추이를 보며 오는 25일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결과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이번 유죄 판결로 이재명 대표의 정치 행보엔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대여 공세의 고삐도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두 차례 장외 집회에서 정권 규탄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를 둘러싼 의혹을 고리로 박근혜 정부 당시 촛불혁명을 거론하며 탄핵 정국을 상기시켰습니다. 촛불로 몰아낸 어둠이 한층 크고 캄캄한 암흑이 되어 복귀했지만 1심 선고 전날엔 국회에서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키며 압박 강도를 높였지만 곧바로 피선거권 10년 박탈에 해당하는 판결로 여권의 역공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아무리 방탄보호막을 치고 사법부를 흔들어대도 죄 지은 자가 벌을 받는다는 망고불변의 진리까지 훼손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선 당장 이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진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지난해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이후 총선 승리와 대표직 연임으로 일극 체제는 더 공고해졌다는 겁니다. 특히 원내에서 비명계로 분류할 만한 세력은 찾아보기 어렵고 국회 밖에서도 이 대표에 맞설 만한 대안은 아직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대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윤석열 정권을 결국 교체해야 된다는 국민의 판단이 확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야당의 사실상 유일한 지도자이고 이 대표가 지지층의 결집을 등에 업고 되레 대여 공세 고삐를 더 조여 재판 리스크를 정면 돌파하는 전략을 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그래서 나옵니다. 현실의 법정은 아직 2번 더 남아있고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합니다. 이 대표는 과거 경기지사 시절에도 하급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기사회생한 경험이 있습니다. 다만 사법 리스크 첫 선고부터 예상치 못한 결과를 받아들었고 앞으로 남은 재판도 많다는 점에서 중도층 민심의 이탈을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당내에서 대여 공세의 날이 무뎌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민주당도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수백억 원을 그대로 반환해야 합니다. 보도에 김태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47.83%를 득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지출한 선거비용과 기타금까지 모두 434억 7천만여 원을 국고에서 보전받았습니다. 후보자나 당의 경제력 차이로 선거 참여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른바 선거 공영제에 따른 것으로 대통령 선거 후보자 득표율이 15%를 넘기면 선거비용 전액을 국가가 보전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심에서 선고받으면서 이렇게 받은 돈을 모두 토해낼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당이 공천한 대선 후보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보전받았던 비용을 당에서 모두 반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선인뿐만 아니라 낙선한 후보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 대표가 선고 직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힌 만큼 반환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도 판단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 434억 원을 반환할 처지에 놓인다면 민주당도 타격이 작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진행되는 동안 법원이 있는 서초등은 찬반 세력이 몰렸는데 이 대표에게 신발이 날아들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양동훈 기자입니다.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대기하고 있던 의원들과 밝은 표정으로 인사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대표 쪽으로 신발이 날아듭니다. 놀란 경호원들은 이 대표 앞을 가리고 나서고 신발을 던진 남성은 경찰에 끌려나갑니다. 혼란스러운 서초동 일대는 재판이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반으로 갈라진 상태였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은 대검찰청과 서울고등검찰청 사이 도로에서 집회를 벌였습니다. 이재명은 무죄다! 정치검찰 해체하라! 보수단체는 인근에 있는 법원 바로 앞, 법원 삼거리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명을 구속하라! 구속하라! 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두 곳의 분위기도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무죄를 주장하던 집회에서는 지지자들이 울부짖었고 급기야 실신하는 경우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항소심 남았고 상고심 남았고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반면 보수단체 집회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찬반 세력이 몰리며 서초동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경찰이 기동대 46개 부대 2,400여 명을 배치하고 양측을 철저하게 분리하면서 물리적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습니다. 이대로 확정되면 10년 동안 피선거권도 박탈이 됩니다. 유죄냐 무죄냐, 또 유죄라면 벌금형이냐 징역형이냐 전망이 많았는데 두 분은 이 정도 형량 예상하셨는지 먼저 총평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그 양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정치 권력과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독립된 사법부를 지켜내면서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해준 재판부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형량에 관해서는요, 일단 이게 지금 대법원 양형기준표상 가중 영역으로 가면 징역 8월에서 2년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된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부합하는 그런 양형이 선고가 된 것이고, 특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양형기준표상 보면은 가중 요소는 한 6가지 정도 되는데 감경 요소라고 볼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허위 사실이 후보자의 평가에 관한 매우 중요한 사항, 즉 대장동, 백현동과 같은 지난 대선의 핵심 이슈와 관련이 된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그 전 국민이 보는 국정감사 발언 또는 그 전파성이 높은 방송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전파성이 높은 경우였고 또 직접 판례를 준비해 와서 발언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범행수법이 불량하다고도 볼 수 있고 또 경기도지사라고 하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서 허위사실 공표를 했고 동종 전과도 있고 후보자 본인의 범행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대법원 양형기준표상 가중 요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원이 독립적으로 판단한다면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 내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 내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단 뭐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합니다만 너무 검찰의 이런 잘못된 기소 내용들을 너무 다 손들어준 아쉬운 판결이다. 정치적 판결이라는 것이 일단 민주당의 입장이 있고요. 근데 여야 할 것 없이 사실 뭐 지금 적합한 판결이 나왔다고 말씀하셨지만 여당에서도 이 정도 형량을 예측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과한 판결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재명 대표도 아마 나오면서 바로 말씀하셨듯이 항소할 것이라는 의사를 표명했고 그리고 이거는 1심일 뿐이다. 두 번의 판결이 더 남아있다. 2심과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재판 판결문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요약본 배포된 자료들을 보면은 뭔가 결국 이게 뭐 결정적 증거가 있어서 판결을 한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재판부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2심, 3심에서도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총평 짧게 들어봤고요. 그러면 재판부가 오늘 어떤 근거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이 대표의 발언 가운데 크게 두 가지를 허위사실 공표라면서 유죄로 인정을 했는데요. 그럼 그 문제의 발언부터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다 해주란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반영해 주겠다. 네. 이재명 대표의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발언 중에 선거법 위반 범죄 사실이 크게 이제 두 갈래였는데 먼저 그러니까 두 개를 좀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언이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이 조작됐다고 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이 된 거죠? 앞서 저희 뉴스에 영상도 나오던데요. 이 부분의 정확한 텍스트는 이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지요. 조작한 거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당시 후보가요. 그 발언에 대해서 지금 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이 허위사실 공표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일반적인 선거인들이 그 발언을 접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통상적인 그 반응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라는 겁니다. 즉 이런 말을 들으면은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그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하고 골프를 친 사실도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골프를 쳤다는 사실 자체가 조작이 됐다고 말하는 것처럼 일반 유권자들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발언이라는 것이죠. 평균인의 시각에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에는 골프를 쳤다 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행위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고 나머지 김문기 처장에 관련된 발언들, 즉 시장 재직 당시에는 몰랐는데 경기도지사가 되고 나서 2019년에 재판을 받으면서 연락해서 알게 됐다. 뭐 이런 발언들,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허위로 보이지만 다만 행위에 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는 없다. 이게 지금 오늘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저희가 이제 주목했던 발언은 SBS에서 나와서 했던 발언, 김문기 전 처장을 재직 시절에 몰랐다. 여기에 주목했었는데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거짓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재판부는 주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다들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발언이 좀 오히려 유죄로 나왔던 것인데 사실 그래서 그 이재명 대표랑 변호인 측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은 그 발언은 결국 그 사진이 조작된 것, 잘라내서 제시한 거는 조작된 것이다라는 주장이 좀 방점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단체 사진이 있는데 요 4명이 찍힌 사진을 만 보여주면서 이게 조작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 아마 맥락은 저 사진이 마치 골프를 친 사진인 것처럼이라고 말한 건데 몇 글자가 좀 빠졌죠. 그렇기 때문에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고 해서 마치 골프를 안 쳤다는 뉘앙스로 들릴 수 있는 발언인데 근데 전체적인 맥락을 뒤까지 다 살펴보면 결국 저 사진은 골프 칠 때 사진 아니지 않냐. 단체 사진을 찍었던 사진을 마치 이 4명으로 딱 잘라내서 4명이 골프 칠 때의 사진인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조작이다라는 말하는 과정에서 몇 글자가 빠지면서 지금 법원의 해석에서는 지금 그것은 사실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인지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저는 이 발언의 본래 취지를 좀 더 2심이나 이후 있는 재판에서 좀 더 강조할 수 있는 그런 논거들을 좀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발언이 뭐였냐면 국회에 나와서 이제 했던 발언이었는데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했던 것이 국토부의 협박을 받아서 그랬다는 취지의 이제 발언이었는데 이것도 허위사실 공표로 본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훨씬 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성격이 명백하죠. 당시에 2021년 그 10월 20일 경기도 국정감사 답변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미리 판례를 준비해 와서 그걸 들어 올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 판례에는 지금은 혁신도시법으로 이름이 바뀐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 43조 6항이 적혀 있었죠. 그러면서 국토부 장관이 그 공공기관 이전 부지에 대해서 단체장에게 요구를 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장은 시군구 관리 계획 이런 거를 변경해야 된다는 조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국토부가 이걸 들어주지 않으면 직무유기 같은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할 수 없이 용도 변경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협박이라는 표현은 분명하게 사용을 했죠. 그런데 실제로 공문을 보면은 당시 이재명 그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성남시는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서 확인을 합니다. 그 부지가 빨리 매각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라는 공문은 그러면은 이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 43조 6항에 의한 요구이냐, 즉 우리가 따를 의무가 있는 것이냐죠. 그리고 용도 변경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걸 물어보는데 국토부는 43조 6항에 의한 요구가 아니다.
그리고 용도 변경은 성남시가 적의 판단, 그러니까 알아서 판단할 사항이다. 예. 이렇게 한 공문이 남아있고 예. 그것을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보고도 받았습니다. 예. 명백한 허위 사실인 것이죠. 이것을 네. 의도적으로 준비해 와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애초에 법원 선고 전에도 허위 사실 공표를 피하기 어렵다라는 법조계의 시각이 매우 우세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도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스스로 판단한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더군요. 근데 이제 일단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저 장소가 지금 국정감사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선거의 뭐 연설 아니면 뭐 토론회 이런 데서 나온 발언이 아니라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은 사실상 그 국정감사 안에서 혹시 위증을 했을 경우 위증죄로만 처벌을 받을 수 있지 이렇게 공직선거법으로 처벌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게 일단 기본적 입장이고요. 그리고 협박이라는 표현은 과했다라고 이재명 대표도 인정을 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 발언하는 과정에 있어서 나도 모르게 욱해서 협박이라는 단어까지 썼지만 협박이라기보다는 압력이 느껴졌다라는 걸로 좀 표현을 수정을 했었고 예. 그 표현은 왜 그랬냐면 아까 그 빨리 협조하라는 그 관련 공문이 11번이 나오지 않았냐. 네. 11번으로 받는 그런 공문을 빨리 협조하라는 공문을 그렇게 수차례 많이 받게 되면 아무래도 성남시 입장에서는 그게 압력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한 것이지 뭔가 이런 것들을 너무 과하게 해석한 건 아니냐라는 주장을 계속 펼치고 있는 겁니다. 짧게만 제가 좀 덧붙여도 될까요? 그 백현동 용도 변경은요. 당시에 식품연구원 부지가 녹지 지역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준주거 지역으로 4단계가 종상향이 되는데 그런 경우는 매우 희귀합니다. 당시 공공기관 이전 부지 중에서는 유일한 사례고요. 오늘 법원이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이 용도 변경은 본인이 결정한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에 대한 판결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 김인섭 씨 사건에서 지금 2심까지 판결이 이미 선고가 됐죠. 김인섭 씨가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지금 사건이 대법원에 가 있습니다. 네. 사실심인 2심까지 끝났기 때문에 거기서 사실 인정은 다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는데 백현동 용도 변경의 과정에서 그 김인섭 씨가 아시아 디벨로퍼 정바울 씨 등등을 위해서 어떻게 로비를 했는지가 매우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국토부의 협박에 의해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이죠. 그 판결문의 사실관계를 봤을 때 법원이 다르게 판단하기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는 선거 직후에 이제 항소를 할 거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여당은 지금이라도 사죄를 해야 한다라는 반응을 내놨는데 차례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항소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사법부의 결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 대표 무죄와 방탄을 위한 무력 시위와 선동 정치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비겁한 거짓말에 대해 사죄하길 바랍니다. 예, 먼저 이재명 대표 법원 나오면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라고 말을 했고요. 민주당에서는 명백한 정치 판결이다라고 했는데 분위기가 이렇게 전해지는 분위기로 봐서는 상당히 격앙된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좀 그런 분위기가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직선거법 판결에 대해서는 많은 예상들을 했을 텐데 25일에 있을 이 위증교사 판결과 좀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아무래도 좀 안심하고 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이 정도의 발언, 충분히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해당하는 발언이 과연 이렇게 징역형까지 나올 수 있는 그 사안인가. 그리고 심지어 공직선거법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434억 원을 뱉어내야 될 정도, 그 정도의 이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정도의 발언인가라는 다들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의외의 판단이라고 지금 판결이 나왔다고 너무 과한 판결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격앙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또 전 추경호 원내대표의 저런 발언에는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지금 뭐 민주당이 거리로 나가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국민의힘은 뭐 이재명 대표의 방탄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저희는 그것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된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그런 것들에 좀 순응하기 위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지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좀 별개로 바라봐달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청래 오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정치적 사법 살인에 분노를 한다라고 했고 김용민 의원은 소수 판사에 의한 국민 주권 침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박지원 의원은 조금 결이 다른데 사법부는 3심제니까 의연하게 대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일단 민주당에서요. 네. 여전히 법원을 겁박하려는 그런 흐름은 계속되고 있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강화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민주당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에요. 법원은 윤석열 정권과 같이 국민의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 당 대표에 대해서 조금 불리한 판결이 선고가 됐다고 법원에 대해서 국민의 심판을 각오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뭐 정권과 등치시켜서 심판받아야 된다는 식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자 이런 흐름이 계속되면은 민주당은 점점 국민의 마음으로부터 고립되어 갈 겁니다.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지금 사법부를 겁박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내일도 장외 집회가 예고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무슨 비상연석회의라는 것을 한다고 하는데 그 연석회의 마치고 아마 다 같이 집회에들 참석을 하겠죠. 그런데 과연 거기에 얼마나 자발적인 일반 시민들의 결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내일 더군다나 그 11개 대학의 논술 시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당에 이런 장외 집회를 한다면은 점점 일반 국민들로부터는 외면당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내일 장외 집회 예정돼 있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이제 특검이라든가 탄핵 등 이 대여 투쟁이 더 거세질 것이다라고 하는데 내일 장외 집회는 오늘 판결이랑은 전혀 뭐 무관합니다. 뭐 혹시 거기 나와서 발언하는 내용 중에 혹시 네. 좀 격앙된 분들은 혹시 이재명 대표의 판결에 대해서 언급할 수도 있지만 대다수의 이 나오는 분들의 목소리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받아라입니다. 이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란 게 국민들 다수가 절대 다수가 하고 있는 것인데 예. 이재명 대표가 뭐 유죄가 나오면 이거를 멈추고 무죄가 나오면 진행해도 되고 이런 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민들 역시 똑같이 좀 구분해서 판단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판결이 이렇게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쉽게 나왔지만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재판일 뿐이고 예. 지금 원래 그 요구하시던 것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추진해서 의혹을 해소해 달라라는 그 국민의 목소리도 여전히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예. 그런 차원에서 집회는 계속될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이재명 대표 아까 뭐 현실 법정은 아직 2번 더 남았다라고 했고요. 2심에서 어떻게 될까요? 형량이 좀 많이 달라질까요? 1심하고 어떻게?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변경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2015년에 나온 대법원 판례는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1심과 비교해서 양형의 조건의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면은 항소심이 가급적이면 1심의 양형을 존중해야 된다고 그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 대법원 판례가 나온 뒤로는 항소심에서 1심의 양형을 조금씩 바꾸는 것이 현저히 많이 줄어들어가는 추세입니다. 지난 10년 가까이. 예. 그래서 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만약에 항소심에서 본인의 형을 낮추고 싶다면요. 지금 1년의 허위사실 공표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대장동, 백현동 본인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재판에 결정적으로 또 치명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전략 변경도 쉽지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지금 1심에서 그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몰랐다. 라고 하는 그 발언에 대해서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했지만 예. 이 부분은 오히려 법리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볼 부분이 있어서 항소심에서 양형이 올라갈 가능성마저 배제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예. 글쎄요, 뭐 저희 당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그냥 겸허히 좀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고 싶고 예. 저는 아까 여러 반응들이 나왔는데 예. 박지원 의원이 말씀하신 게 우리 당에 좀 가야 될 반응이 아닌가 좀 겸허하게 좀 기다리면서 예. 그 아까 뭐 송영원 대변인도 지적하셨지만 좀 판사에 대한 지적 이런 것들은 좀 아무래도 국민들이 보시기에 불필요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논리를 좀 더 다잡으면서 예. 2심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1심 판결이 뭔가 결정적 증거가 이거다라고 해서 뭐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라 그 판사가 보기에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이런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본 것이기 때문에 예. 어차피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이렇게 볼 것인가 저렇게 볼 것인가는 저는 판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예. 때문에 2심 판사가 어떻게 판결할 수 있는지를 좀 더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겸허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2심 판결이 언제쯤 나올까요? 지금 1심도 지금 기소된 지 2년 2개월 만에 나왔단 말이에요. 사실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633 원칙을 좀 강조하면서 그렇게 네. 빨리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선거법은 1심이 6개월, 그 2심 3개월, 대법원 3개월에서 1년 안에 끝내야 된다. 빨리 해야 된다. 1심이 좀 늦게 결정됐지만 네. 민주당 입장에서도 뭐 이런 판결이 뭐 굳이 길어진다고 해서 뭐 좋거나 나쁜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국민들께서도 빠른 판결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3개월 안에 이루어지되 대신에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성급하게 이루어지면 안 되고 네. 2심 재판부가 좀 현명하게 대신에 속도가 너무 늦지 않게 판결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규정대로라면 3개월 안에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을 이재명 대표는 경험을 해봤습니다.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이후에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가 됐을 때 그때 1심에서는요. 2018년 12월 12일에 기소된 사건이 그 다음에 5월 16일에 1심 선고를 했습니다. 6개월이 안 걸렸죠. 그리고 항소심은 5월 27일에 사건이 올라가서 9월 6일에 선고를 해서 3개월 열흘, 그러니까 딱 102일이 걸렸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걸 본인이 경험해봤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두려울 겁니다. 633 원칙을 정확하게 지키면 이재명 대표에게 앞으로 남은 시간은 많아야 6개월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민주당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장외 집회를 하면서 법원을 겁박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이고 국민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질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그 거짓을 옹호하는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이재명 대표와 결별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고 올바른 길을 가야 될 때가 아닌가. 제가 전에도 한번 우리 YTN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해가 중천에 뜨고 나서 우는 닭은 필요가 없습니다. 닭은 새벽에 울어야 되는데 지금 1심 판결이 선고가 됐고 이재명 대표에게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 지금이 바로 민주당의 뜻있는 정치인들에게는 그 울어야 할 새벽이 아닌가. 저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이 나왔고 사법 판단은 내려졌고 이제 정치적인 파장이 어떻게 될까도 이제 상당히 궁금한 부분인데 지금까지 워낙 이재명 1급 체제로 당이 재편된 상황이라 민주당이 혹시라도 1심이지만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당분간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 예측들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물론 이재명 대표의 판결이 좀 생각보다 과하게 나왔기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사법 리스크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그런 불안감보다는 훨씬 더 큰 것은 김건희 여사와 뭔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분노감이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때 분열되지 말고 뭔가 더 세게 투쟁할 수 있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목소리를 좀 최대한 자제해야 된다라는 분위기는 아직까지는 유지될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오늘 국회에서 흔들림 없이 일하겠다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자리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라도 이것도 다시 한번 여쭤봐야겠네요. 비명계가 결집해서 대안 주자를 찾을 가능성 앞으로 이제 전 혹시 그런 움직임이 있다 하더라도 표면 위로 드러나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오히려 이럴 때 갑자기 행동을 시작하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행동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명계에서도 그런 움직임보다는 글쎄 혹시 그런 2심이나 아니면 좀 나중까지 기다리고 그러면서 좀 준비를 하는 세력들이 있으면 있지 지금 갑자기 뭔가 이거 봐라 1심 판결 나지 않았느냐라면서 나오는 사람들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당에서 보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겉으로는요. 흔들림 없이 가겠다고 하지만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을 걸로 봅니다. 당장 이번 달 25일에 뭐가 있습니까? 위증교사 사건 선고가 있죠. 어떤 형사 사건이 본인에게 가장 위협적인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은 피고인 본인일 겁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이 선거법 사건에서는 막판에 무슨 피고인 진술서 같은 거 내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위증교사 사건은 이미 결심을 했는데 갑자기 16장짜리 피고인 진술서라는 걸 내고 또 SNS를 통해서 굉장히 본인이 무죄라는 그런 여론전을 펼치고 실패한 교사라는 주장도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징역 3년이 구형된 위증교사 사건을 훨씬 더 위협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방증이거든요. 그런데 덜 위협적이라고 느꼈을 선거법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러면 위증교사 사건은 어떻겠습니까? 그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나면 민주당에는 굉장히 큰 충격파와 그다음에 변화를 위한 진통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아놨거든요. 그러면은 그 진통의 과정에서 상당한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고 그럴 때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중심을 잘 잡고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살려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난해 9월에 법원도 이 대표 영장을 기각을 하면서 그때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제 얘기는 했으면서 또 영장을 기각을 한 사례가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검찰도 이번에 이제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었고 위증교사와 관련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을 해서 과연 25일 판결은 어떻게 날까? 이것도 궁금합니다. 사실 공직선거법보다 25일 날 나오는 위증교사 이 사건이 훨씬 더 간단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재판 과정에서 다 드러났던 그 30분짜리 풀 녹취록에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거듭 본인도 법조인이기 때문에 그 통화가 갖는 위험성을 알고 인지를 하고 통화를 한 거기 때문에 본인도 혹시나 이 통화가 위증교사라고 비춰질 수 있으니 계속해서 뭔가 사실만 말해달라. 내가 없는 거 지어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다. 기억이 안 나면 좀 기억을 되살려 보시라.
이렇게 거듭 요구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는 아무래도 위증교사 사건이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좀 더 확실한 증거가 있다. 30분까지 통화를 보고 결국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물론 불리한 요소도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그 김진성 씨가 본인이 위증을 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불리하다고 판단될 수 있으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양쪽에 모두 유리한 증거들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퉈볼 만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1심에서 이제 상당히 예상치 못했던 예상을 뛰어넘는 이제 중형의 선고가 됐고 25일 더 좀 야당 입장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 25일 판결이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긴 한데 여당 입장에서 한번 보죠. 그동안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 그리고 이제 명태균 씨 의혹 이런 걸로 이제 상당히 코너에 몰려 있었는데 어떻게 이번이 분위기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로 반사 이익을 얻으려고 하면 아마 국민들께서 그거 금방 눈치채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치를 쉽게 하려고 하면 안 되고 다행스럽게도 여당 내부에서 그동안의 변화와 쇄신을 위한 여러 가지 움직임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대통령께 국정 쇄신과 뭐 인사 쇄신 그리고 뭐 김건희 여사 사안에 대한 해결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왔고 또 최근에는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조속히 진행을 하기로 당론으로 의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항들을 보면은 이런 변화와 쇄신을 위한 움직임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과는 무관하게 계속돼야 합니다. 그래야지 지금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범죄들이 드러나는 형국에서 민주당을 떠나는 민심이 무당층이나 혹은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국민의힘으로 옮겨올 수 있을 만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노력을 게을리하고 반사 이익만 얻으려고 하면요. 그 나무 밑에 누워 있는다고 감이 저절로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이제 뭐 이번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특별감찰관도 특별한 뭐 잡음 없이 이제 추인이 됐고 지금 남은 거는 이제 특검법 재표결인데 28일로 예정이 돼 있고 그러고 보니까 25일 또 위증교사 사건 1심 이후에 이제 사흘 뒤인데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특검법들은요. 계속해서 무늬만 제3자 특검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법원장의 손만 빌린다는 점에서는 지난번이나 이번이나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야당이 계속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 후보에 대해서도 비토권을 가지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더라도 결국은 야당이 입맛에 맞는 특검을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특검을 골라서 내 입맛에 맞는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본질에는 변화가 없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국민의힘 원내에서도 대부분 인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의 표결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당에서 볼 때는 여당의 앞으로 당분간의 움직임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글쎄요, 이렇게 특검법을 계속해서 다시 보고해 보고서를 마치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다시 제출해라고 하는 것처럼 민주당이 요구하는 걸 들어줄 때마다 이렇게 반발을 하시면 아마 국민들께서는 국민의힘이 너무했다는 판단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 특검법에는 계속해서 이거 백화점식으로 다 나열한 거 아니냐는 비판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로 추렸죠. 그 두 가지로 추린 것도 한동훈 대표가 늘 얘기했던 국민 눈높이, 도이치모터스 그 주가 조작 불기소 판결 나기 전에 한동훈 대표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 있어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넣은 겁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와 관련된 그 공천 개입 의혹 역시 한동훈 대표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명명백백히 좀 밝히는 게 설명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넣은 겁니다. 자, 이제 두 가지로 추렸죠. 근데 추천 방식에 있어서 자꾸 비토권 하나 때문에 또 이거는 무늬만 그 제3자 특검법이다 말하는데 그럼 저희가 비토권 빼면은 그럼 받을 겁니까? 끝까지 뭔가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대해서 뭔가 받을 용기도 없고 우리는 특검 안 할 겁니다라고 말할 용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 다수가 특검법을 원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필요 없다라는 말도 할 용기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받을 용기도 없으면서 계속해서 민주당이 낸 그 안에 대해서만 뭔가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이 비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글쎄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판결 결과 때문에 좀 가려져 있어서 마치 국민의힘은 이제 특검 안 해도 되겠다라고 안심할지 모르겠는데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현명하게 두 개를 분리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목소리를 계속 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20초만 좀 말씀드릴게요. 국민의힘에서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나라에 2014년에 만들어져 있는 상설특검법,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있잖아요. 그 하위 규칙으로 특검 추천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지 국회 규칙으로 정해놨는데 아주 중립적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당 둘, 야당 둘, 그다음에 법원행정처 차장, 법무부 차관, 대한변협 회장. 이렇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주당은 그 국회 규칙조차도 마음대로 뜯어 고치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특검 후보를 마음대로 고르겠다는 그것만큼은 도저히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그동안에 일관되게 보여왔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런 와중에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여론조사 결과가 또 나왔는데요. 일주일 전보다 소폭 반등한 갤럽 여론조사인데 일주일 전보다 3%포인트 긍정 평가가 있어서 20%가 됐고요. 부정 평가가 조금 내려서 71%가 됐습니다. 이건 어떤 영향으로 보면 될까요?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이게 영향을 좀 미쳤을까요? 일단 사과의 말씀이 있었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이제 순방에도 동행하지 않고 활동 중단을 하겠다는 엄명이 있었고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어떤 잠정적인 그 지지 복귀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 전통적인 지지층이죠. 대구 경북과 70대를 중심으로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약간 회복을 했는데요. 한 주 반등했다고 뭐 안심할 일은 전혀 아닌 것 같고 이럴 때일수록 지금 지난번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들께 약속한 것.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아주 명확한 활동 중단, 특히 뭐 인사 쇄신 이런 것들에 있어서 가시적인 조치들이 구체적으로 또 속도감 있게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후속타가 없으면은 이 지지율은 언제라도 다시 반락할 수 있는 지지율이기 때문에 이것에 일일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고언을 제가 좀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성추행 부의장은 어떻게 보셨나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있은 이후로 뭔가 한동훈 대표의 태도가 바뀌었죠. 그 전까지는 대통령께 좀 강하게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다가 그 이후로 사실상 침묵하고 보수 결집으로 이 레토릭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아마 저는 보수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층이 약간의 결집을 이룬 건데 지금 혹시 자료가 준비된지 모르겠지만 지금 정당 지지율,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떨어졌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보수에 약간의 결집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한동훈 대표에게 바랬던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바랬던 대통령을 좀 변화시키고 좀 더 강하게 뭔가 드라이브를 걸면서 국정 쇄신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그 목소리에 대해서는 이제 실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전 나타났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결집해봤자 20%대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 지지율로 국정 운영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 지지율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좀 더 대통령에게 강한 변화의 메시지를 요구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오늘 일부 이렇게 드러났지만 사법부에 의해서 그렇다고 여당의 리스크가 지금 없는 게 아니고요. 계속 진행 중인 사항들이 있죠. 뭐 여사 리스크 그렇고 대통령 공천 개입 리스크도 지금 계속해서 좀 불거지고 있는데 김영선 전 의원에 이어서 포항시장 공천 그리고 강서구청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또 주장이 이준석 의원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이 의원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그때도 이거 굉장히 문제의식을 많이 가졌던 게 그때 대통령께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을 때 이미 언급됐으니까 포항하고 강서를 그냥 언급하자면은 포항 가지고 도당위원장이 하라는 대로 해주라고 저한테 하면서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 아니 대표님 그거 뭐 원래 그 공천이라는 거는 그 뭐 당협위원장하고 이런 거 의견 들어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저한테 얘기했는데 강서구는 뭐 그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니까 민주당 좋은 일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김태우 공천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하고 사람을 보고 인별로 구체적인 개입을 하는구나. 이준석 의원이 어제는 시장, 뭐 구청장, 뭐 좀 이렇게 이제 좀 막연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포항시장, 강서구청장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공천 개입, 뭐 공천 개입이라는 용어가 지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사실이라면 이게 적절한 것이었는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런데 일단 현 단계에서는 이준석 의원의 주장이니까요. 그리고 이준석 의원이 지금 저런 발언을 하는 배경에는 지금 명태균 씨의 변호인에 의하면 명태균 씨의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명태균 씨와 그 이준석 의원 간의 관계에 관한 어떤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질문들을 여러 가지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그 이준석 의원이 2022년 5월 9일에 새벽 0시 20분에 명태균 씨와 그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문제에 관해서 주고받은 뭐 카카오톡 메시지라든가 굉장히 늦은 시간에 당 소속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도 아닌 정치 브로커라고 평가받는 명태균 씨에게 그렇게 공천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뭐 칠불사에서 새벽 4시에 같이 홍매화를 심은 일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관계들이 부각이 되고 또 최근에는 그 명태균 씨가 뭐 선불폰으로 남미 출장에 가 있는 이준석 의원에게 전화를 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 본인에게 그 가해지는 어떤 공격이라든가 그 시선 집중 내지는 화살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의문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관계된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대표적으로 뭐 당시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도 있을 거고 관계되는 인물들의 그 입장들을 한번 충분히 들어본 다음에 어떤 것이 정확한 사실관계인지를 좀 규명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어디까지가 문제가 되는 건지 그 확실한 선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을 했다든가 명태균 씨가 공천 개입을 했다든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으나 대통령이 어제 그 이준석 의원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대통령하고 당 대표가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어디까지가 문제가 되는 건가요? 법적인 선을 놓고 이야기를 하자면은 예. 대통령 당선인의 신분에서 예. 어떤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는 대단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지금 국민들께서 이제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신 부분은 일단 법적인 부분 이전에 네. 국민 눈높이나 혹은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 그게 적절한 일인 것이냐에 네. 대해서도 물음표를 갖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어떤 법적인 부분에 대한 논변을 지금 앞세울 것은 아니고 다만 그런데 관계되는 분들의 말들이 조금씩 다른 부분도 있고 많이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일방 당사자가 주장했다고 해서 섣불리 단정을 할 것은 아니고 일단 지금 명태균 씨가 구속은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직접적인 구속 사유가 된 정치자금법 위반 외에도 나머지 의혹들에 대해서도 검찰이 상당히 폭넓게 조사를 해 나갈 것입니다. 그 네. 추이를 보면서 사실관계를 하나씩 명확히 가려서 네. 그 다음에 논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송 부의장님. 이준석 의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매우 심각한 문제죠. 일단 대통령이 지난 대국민담에서 또 거짓말한 게 드러난 겁니다. 그때 난 누구를 공천주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었죠. 근데 지금 이준석 의원이 나에게 분명 누구 공천주라면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준석 의원이 아마도 통화 녹취록까지 갖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공개됐을 때 대통령의 그 대국민담화에서 나왔던 발언이 100% 거짓말이라는 게 증명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 차원에서 매우 심각한 것이고 그리고 저는 당선인으로서 저런 추천을 하는 것 역시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 마치 당선인이기 때문에 당선인 신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당선인도 충분히 이런 이전의 판례나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서 충분히 공직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라고 하면서 저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도 이준석 의원이 좀 더 얼마나 자료를 풀지 아니면 그거를 예. 아마 검찰 조사에 응하면서 풀 수밖에 없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그 자료들이 나오게 되면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은 더 짙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전개되는 상황들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페루에 도착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시간 내일 새벽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한미일 정상회담도 열기로 했습니다. 페루에서 신윤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성남 서울공항 이륙 21시간 만에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페루 수도 리마에 도착했습니다. 취임 뒤 첫 중남미 국가 방문이자 우리 현직 대통령의 페루 방문은 지난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9년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현지 시각 15일 오전 첫 양자회담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2년 만에 정상회담을 합니다. 양국 간 경제 협력과 문화,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한반도를 포함한 영내 정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가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러 군사 협력이 진행되면서 한중 간의 전략적 지향점이 눈앞에 놓여 있고 미 대선이 끝난 만큼 새로운 관점에서 도전 요인을 바라봐야 한다며 두 정상의 대화가 현안을 넘어 거시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에는 한미일 정상회담이 이어집니다. 일본 이시바 총리가 참석하는 첫 3자 회담이자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의 고별 회담이 될 전망입니다. 15개월 만에 마주 앉는 한미일 정상은 바이든 정부에서 다져온 3국 협력이 지속돼야 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이어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한미 양자회담도 별도로 열릴 예정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은 이튿날인 현지 시간 16일 열리는데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안이 모색됩니다. 대통령실은 이 밖에도 베트남과 브루나이, 캐나다 등 10개국 정도와 양자회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틀 동안 진행되는 에이펙 정상회의에서는 포용적인 경제성장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어 회원국 경제인들과의 대화에도 나서는데 특히 CEO 서밋에서는 기조 연설을 통해 내년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의 비전도 제시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번 남미 순방 기회에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과 만나려던 계획은 성사되지 않을 것 같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트럼프와의 첫 회동은 내년 1월 20일 취임 이후로 미뤄질 전망입니다. 페루 리마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2기 행정부 인사에 포함된 주요 후보자들에 대해서 자격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충성심을 기준으로 측근들을 발탁하다 보니 경험이 부족하거나 도덕성 논란이 확산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지명한 인사 가운데 가장 논란을 빚고 있는 건 법무장관 지명자인 맷 게이츠 연방 하원 의원입니다. 공화당 내 강경 보수 그룹인 프리덤 코커스의 핵심 인물로 극우 성향을 보여와 중립성을 갖춰야 할 법무장관 자리에는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에는 17세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낙태 찬성 집회에 참석한 여성들은 못생기고 뚱뚱하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Rubio, Walz, Gates even. I mean, what do you make of the choices so far? Gates won't get confirmed. Everybody knows that. 트럼프 당선인이 국가정보국 국장으로 지명한 털시 게버드 전 하원 의원은 독재 정권의 우호적이었던 과거 행보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나토에 전쟁의 책임을 돌리며 러시아를 옹호했고 2017년에는 내전 중인 시리아를 방문해 화학무기로 자국민을 공격한 알 아사드 대통령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정보 관련 경력은 물론 정보위원회 활동 경험도 없어 미국의 18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의 수장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So now we're going to see whether the American Senate can stand up and reject two people who are totally unqualified, unfit professionally, and really lacking in the moral characteristics, the character that you need to hold these jobs.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한 피트 헤그세스 역시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폭스뉴스 진행자로 군사정책이나 안보 경험이 전혀 없는 예비역 소령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사태 등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국제정세 속에 미군을 통솔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경험보다는 충성심을 기준으로 2기 행정부 인선에 속도를 내면서 자격 논란은 더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요직이 친트럼프 인사들로 채워지면서 이들의 견제 없는 독주가 미국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전기차 세액 공제를 폐지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 미국에 공장을 지었던 우리 자동차와 배터리 업체 피해가 우려됩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계 특파원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전기차를 살 때 지급하는 $7,500 보조금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석유회사 창립자와 노스다코타 주지사가 이끄는 에너지 정책팀이 전기차 세액 공제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자택인 마러라고에서 관련 회의가 이미 여러 차례 열렸다며 트럼프의 세금 감면 공약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려면 전기차 세액 공제를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유세 때마다 전기차 세액 공제를 쓸데없는 돈 낭비라고 비판하며 폐지를 공언해왔습니다. Insane electric vehicle mandate. This is where everybody's going to have an electric car within a very short period of time. But maybe not everybody wants an electric car. 트럼프 당선을 위해 앞장서 왔던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도
세액공제 폐지에 찬성 입장이라고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세액공제가 사라지면 테슬라는 작은 피해를 입겠지만 지원금이 유지될 경우 나머지 석유차 업계가 황폐화될 거라는 게 머스크의 견해라고 설명했습니다. And we love Elon. I love Elon. He endorsed me, gave me the strongest endorsement. And his Tesla is great, but he understands this. And he never wants, somebody said this. 통신은 IRA법에 따른 다른 청정에너지 지원 정책에 비해 전기차 세액공제는 의회 내 광범위한 합의를 얻을 수 있을 거라며 법 개정을 쉬운 목표로 본다고 전했습니다. 전기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 미국의 대규모 공장을 지었거나 짓고 있는 우리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는 세액공제가 폐지될 경우 경쟁력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정부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보도는 소비자가 전기차를 구입할 때 받는 세액공제에 한정돼 있다며 인플레이션 감축법 자체가 폐지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담긴 세액공제 항목 가운데 투자 세액공제와 생산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2차 전지 관련 종목이 오늘 무더기로 폭락하면서 코스피 하락세를 이끌었습니다. 어제 4만 원대로 떨어졌던 삼성전자 주가는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 7% 넘게 급등했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5만 원대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4년 5개월 만에 4만 원대로 주저앉은 지 하루 만입니다. 6거래일 만에 크게 반등하면서 장중 한때 5만 4천 원을 넘기도 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도 7% 넘게 폭등한 채 문을 닫았습니다. 주가가 바닥을 쳤다는 기대감에 저가 매수세가 몰렸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13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ASML과 엔비디아 등 반도체 관련주가 오른 것도 투자 심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 여파로 SK하이닉스도 하루 전 5% 급락세에서 벗어나 3%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주가 끌었지만 코스피는 맥없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2차 전지 관련 종목이 10% 넘게 폭락하면서 전체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트럼프 인수단이 IRA 폐지를 지금 추진할 수 있다,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라서 선제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를 좀 매도하는. 정부가 구두 개입할 정도로 불안했던 환율은 다소 진정됐습니다. 오후 3시 반 기준으로 6원 넘게 내리면서 나흘 만에 1,400원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야탐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게시글이 등장한 지 2달 만에 경찰이 작성자를 체포했습니다. 글을 올린 사이트의 관리 직원이 방문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저지른 일로 조사가 됐는데 법원은 증거가 수집된 점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경기도 성남 야탐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익명 게시글이 올라온 건 지난 9월입니다. 닷새 뒤 범행을 예고한 협박글에 기동대, 자율방범대 등이 투입됐습니다. 현장엔 장갑차까지 배치됐습니다. 실제 흉기 난동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시민 불안은 계속됐는데 2달 만에 협박글 게시자가 체포됐습니다. 글이 올라온 사이트의 관리 직원인 20대 남성 A씨였습니다. A씨는 이 사이트 내에 있는 음란물 사이트 안내 게시판을 관리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이트 방문자 수를 늘리기 위해 협박글을 올렸다며 범행을 인정했는데 법원은 증거가 수집됐고 반성하는 점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실제 범행하려고 하신 거예요? 경찰은 이 사이트 운영자와 또 다른 관리자 등 3명도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앞서 경찰 수사에 잘 협조하고 있다는 입장문을 사이트에 올렸지만 실제로는 익명 사이트라 작성자를 알 수 없다며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경찰은 국제공조수사와 사이트 국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작성자를 특정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협박글로 인해 3주 동안 현장에 배치된 경찰 인력만 500명이 넘는 등 행정력이 낭비됐다며 A씨를 상대로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야탐역 사건 이후 부천역 등에서 흉기난동 예고글이 올라오면서 모방범죄 우려도 커진 만큼 비슷한 사건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해
작성자를 검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전국 의대 학생 대표자들이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대정부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오늘 전국 40개 의대 학생회 대표와 학년별 대표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 전체 학생 대표자 총회를 열었습니다. 의대협은 이 자리에서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포함한 대정부 요구안을 관철하기 위해 2025학년도에도 투쟁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분식 프랜차이즈 김간의 오너 이세인 김정현 대표이사가 성폭력 혐의를 받는 부친 김용만 전 대표이사를 해임했습니다. 김 이사는 오늘 홈페이지를 통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김 전 대표 개인의 부정행위이며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고 판단해 해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전 대표의 부정한 행위로 피해 직원에게 큰 상처를 줬고 가맹점주와 임직원이 피해를 입고 있어 매우 죄송하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사과했습니다. 네, 내일이면 포근한 날씨가 끝나고 일요일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집니다. 다음 주엔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붉은 단풍과 노란 은행잎이 어우러진 돌담길. 가을빛 배경 속에 반소매 차림에 차가운 음료를 든 시민들. 이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올가을엔 익숙한 풍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산책 나왔는데요. 날씨가 따뜻해서 옷들이도 벗고 왔는데요. 강원뿐 아니라 경남, 경북 등 전국 곳곳에서 진달래나 철쭉 등 봄꽃이 피어났다는 제보가 YTN에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주 사흘가량 찾아온 반짝 추위를 제외하면 11월에도 한낮 기온이 최고 25도까지 오르는 등 이례적인 고온 현상이 계속되면서 꽃나무 생태 시계가 망가진 겁니다. 월영산 산행하는 과정에서 주변 지역에서 진달래를 보게 되었고요. 겨울이 오기 전에 다시 봄이 오는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 인천의 낮 최고 기온은 21.4도로 11월 중순 기준 역대 1위를 기록했고 철원과 인제 등 강원 지역 4곳 역시 역대 가장 높았습니다. 이동성 고기압이 한반도를 자주 지나며 남쪽에 따뜻한 공기가 불어들어왔고 맑은 날이 많아 햇볕의 영향이 더해져 기온이 계속 높았던 걸로 분석됩니다. 주말인 내일까지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며 따뜻하겠지만 일요일부터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북서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일요일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쌀쌀하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일요일 6도로 하루 전보다 8도나 떨어지고 월요일과 화요일은 영하 1도로 급락합니다. 서울을 비롯해 내륙 대부분이 영하권에 들고 바람도 강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지겠습니다. 특히 모레 오전부터 비가 예보된 강원 영동은 산간에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일 걸로 보입니다. 추위는 다음 주 중반부터 예년 기온을 회복하며 점차 누그러지겠지만 11월 하순다운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마치 봄날 같은 날씨에서 옷깃을 여며야 하는 초겨울로 롤러코스터를 타는 11월. 급격한 온도 변화가 신체에는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는 만큼 노약자나 질환이 있는 사람은 특히 건강관리가 중요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올해 수능이 지난해보다 쉬워 고득점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막판 눈치 작전이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수능이 끝나고 이제 대학 입시 2라운드가 펼쳐집니다. 입시업체들은 수능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등급별 커트라인을 공개했습니다. 시험이 쉬울수록 하락하는 표준 점수 최고점은 지난해 수능에 비해 많이 떨어질 걸로 예측됐습니다. EBS가 예측한 표준 점수 최고점은 국어는 12점, 수학은 4점 더 낮았습니다. 입시업체들이 예상한 1등급 커트라인은 국어는 130에서 131점 정도, 수학은 131에서 133점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당초 어려울 것으로 점쳐졌던 수능이 다소 평이하게 출제되면서 같은 등급 안에 동점자가 많은 상황을 걱정하게 됐습니다. 막판 눈치 싸움이 더 치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같은 1등급 안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 표준 점수에 해당하는 구간대 학생이 몇천 명이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경쟁력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다른 과목에서 잘 봤거나 뭐 이런 또 다른 변수가 있지 않으면 이 과목을 아무리 잘 봤다 하더라도 경쟁력은 사실은 발휘가 불가능할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당장 주말부터 수시 지원했던 대학들에서 논술과 면접고사가 진행됩니다. 전문가들은 수능 최저 등급을 못 맞출 것 같더라도 변수가 많은 만큼 꼭 응시할 것을 권유합니다. 반대로 수능 점수를 잘 받아서 정시를 통해 수시 지원했던 학교보다 더 높은 곳에 지원하고 싶다면 반드시 보수적으로 접근하라고 조언합니다. 자유전공학부가 증가한 거, 이거의 영향을 좀 더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왠지 인원이 많으면 내가 합격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중위권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조금 소신 또는 상향 지원을 할 개연성도 있고요. 또 이번 수능에서도 자연계 학생들이 사회탐구를 선택하는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탐구 영역 선택 과목별 표준 점수가 어떻게 요동칠지도 문이과 학생 모두에게 막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연세대 수시 자연계열 논술 시험 유출 논란과 관련해 일부 수험생들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보도에 배민혁 기자입니다. 법원은 시험의 공정성을 이유로 수시 자연계열 논술 전형 입시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일부 수험생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오직 논술 시험 점수로만 합격 여부가 결정되는 전형의 특성을 볼 때 시험의 공정성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모든 응시자가 사회적 통념상 같은 조건과 환경에서 시험을 본 게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시험지가 1시간 일찍 배부됐을 때 문제지 상태 등을 확인하는 작업이 함께 이루어졌다며 수험생들의 의도와 관계없이 문제가 어느 정도 노출된 것으로 봤습니다. 또 시험지를 회수한 뒤에도 시험장을 드나들거나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데에 별다른 제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일부 수험생들은 미리 얻은 정보를 활용해 시험에 대비할 기회를 가졌고 다른 고사장에 있는 수험생들에게도 시험 정보가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봤습니다. 또 감독위원들은 문제지 회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이들의 관리 책임은 학교 측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시험 등을 통해 정해진 기한 내에 전형을 마무리할 수 없다는 연세대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고 한 달 이상이 지났지만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아 스스로 시간 부족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일부 수험생들은 논술 시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시험을 다시 치르게 해달라는 소송을 함께 제기했습니다. 이번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재시험 요구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다음 달 13일로 예정됐던 합격자 발표 일정도 정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배달의 플랫폼과 입점업체가 넉 달 만에 중개수수료 관련 합의안을 내놨지만 이를 둘러싼 진통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인천 숭이동에서 족발집을 운영하는 50대 A씨는 상생안을 보고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내년부터 바뀌는 수수료율을 적용해봤지만 지금과 별반 다를 게 없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좀 허탈하고 대폭 인하를 기대를 했지만 지금 거의 변화가 없다 이렇게 느낄 정도의 결과밖에 도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판매 단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분식집 업주 B씨는 합의한 대로라면 오히려 손해를 본다고 주장합니다. 배달료를 최대 500원까지 올려버리면 오히려 지금 내고 있던 금액보다 저는 한 300원 정도 더 지출하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 배달 플랫폼 업체와 입점업체 단체가 무려 12번의 회의 끝에 현행 9.8%인 수수료율을 매출 구간에 따라 2에서 7.8%로 차등 인하하는 데 합의했지만 이처럼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합의안은 자영업자들이 내는 배달비를 최대 500원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경우 매출 상위 35%에 해당하는 점주들은 판매 금액이 2만 5천 원을 넘지 않으면 기존보다 적은 정산급을 받게 됩니다. 가맹점주 단체들은 자영업자 대부분 수수료와 배달비 부담이 이전과 같거나 오히려 더 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최종안은 입점업체 4곳 가운데 배달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소상공인연합회 등 2곳의 찬성만으로 이뤄졌다며 대표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선심세도 수수료 2% 내려주고 배달비를 500원 올려버리니 플랫폼사는 작전 성공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을 것이다. 이걸 반대하고 중간에 퇴장한 두 단체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합의 처리하였다. 배달의 민족 측은 평균 주문액인 2만 5천 원 기준 매출 하위 65% 업주의 비용 부담은 기존보다 20%가량 줄어든다며 업주 부담 절감 효과는 배달 비중이 높은 프랜차이즈 가맹업주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수수료 5% 상한과 같은 입법 규제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상생안에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구속된 뒤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창원교도소 구치소에 수감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검찰은 수감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을 검찰청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을 구속한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선 두 사람이 받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일정 부분 소명이 된 상황. 따라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집중 규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입니다. 지난 2022년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이 경선 없이 공천을 받는데 개입했냐는 겁니다. 검찰은 그동안 명 씨의 컴퓨터 등을 포렌식해 명 씨의 SNS 내역 등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토대로 대통령 부부가 실제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받는 데 개입했는지 또 개입했다면 결정적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보궐선거 때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과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 등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명 씨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해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았는지 확인하려면 공천을 관장한 전현직 여당 관계자들에게 확인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보강 조사를 마친 뒤 이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명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2차례 걸쳐 받았다는 돈의 액수와 성격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원 제2국가산단 지정에도 명 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밝히는 것도 검찰의 숙제로 남았습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기간은 최장 20일입니다. 검찰은 언론이 제기한 모든 의혹을 확인한다는 방침인 만큼 이 시간 안에 관련 의혹을 모두 밝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특별감찰관을 반대하는 건 논리 모순이라며 추천 절차에 동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만약 여당이 특별감찰관을 추천했는데 민주당이 동참하지 않는다면 그 비판은 오로지 민주당이 감내해야 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정훈 의원도 SBS 라디오에서 야당이 특별검사를 원하면서 특별감찰관을 반대하는 건 모순이라며 민주당이 특검 중독에 걸려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윤석열 대통령이 또 거부하면 분노한 국민에 의해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라고 출장 황제 조사를 받는 게 아니라 일반 국민처럼 똑같이 수사받고 불법 행위에 처벌받는 게 공정한 나라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제1야당 대표와 배우자는 별건의 별건까지 털어 기소하고 재판받게 하면서 의혹이 태산처럼 쌓여있는 김 여사는 제대로 수사도 않고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대표였던 자신에게 포항시장과 강서구청장 공천과 관련해 특정인의 공천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포항시장 공천과 관련해 대통령 당선인이 역정을 내면서 공천을 이야기하는 건 이례적이었다며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당시 비합리적인 기준으로 현 포항시장인 이강덕 예비후보가 공천 배제될 상황이었는데 자신이 이를 제지했다고 회고했습니다. 광복절 발언 논란으로 사퇴 압박을 받았던 김의환 주 뉴욕 총영사가 최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 총영사는 YTN과 만나 자신이 총영사로 온 것과 김 여사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김의환 주 뉴욕 총영사는 YTN과 만나 사퇴를 요구한 야권의 공세에 분통이 터지고 화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의 너무나 지나치고 근거 없는 무분별한 공세로 제가 결국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돼서 제가 사표를 냈고요. 영부인 관련 사항은 정말 터무니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부인이 세계적인 전시 그 기획자로서 그 역량과 그분의 여러 가지 품성을 저는 존경하지만 제가 총영사 온 거와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야권에선 김 총영사가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며 부적절한 인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 광복절 경축식 때 일제강점으로부터 해방을 가져다준 미국에 감사를 표하는 날이라며 종북 좌파 세력들을 분쇄해야 한다는 발언도 문제 삼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는 고위 공직자로서 부적합 대상 아닌가요? 적합합니까? 장관님 이것이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김 총영사는 지난달 26일 외교부에 물러나겠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후 지난 1일엔 뉴욕에서 활동하는 패션, 요리 분야 한미일 청년 종사자들과 만나 3국 간 문화협력 확대를 당부하고 이어 일본 학생들을 상대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계획대로 대외 업무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의 표명 이후 뉴욕 총영사관에서는 무겁고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의환 총영사는 떠나는 마지막 날까지 하버드대학 강연 등 예정된 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을 쓴 인물이 추가 고발됐습니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이 게시글 작성자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친여당 성향 유튜버와 시민 300명으로부터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을 이송받을 예정인 서울경찰청은 앞서 비방글 작성자를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최근 한 대표와 가족 이름으로 작성된 윤 대통령 부부 비방 게시글이 유튜브를 통해 퍼지며 논란이 됐는데 한 대표 측은 동명이인이 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충남 금산에서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던 통근버스가 화물차와 충돌한 뒤 비탈길 아래로 추락해 22명이 다치는 등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보호난간이 휘어져 있고 그 아래로 빨간색 버스가 누워 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버스 앞 유리창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새벽 시간 통영 대전 고속도로 금산나들목 인근에서 한국타이어 직원들을 태운 통근버스가 중앙분리대 연석을 넘어 맞은편에서 오던 18톤 화물차와 부딪혔습니다. 통근버스에는 50대 운전자를 포함해 23명이 타고 있었는데 22명이 가벼운 부상으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경찰이 버스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지점은 고속도로 진출입이 이루어지는 곡선 구간. 버스 운전자는 빗길에 차가 미끄러졌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화물차 블랙박스를 확인해 본 결과 버스 운전자의 핸들 조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버스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고요. 사고 구간이 내리막 곡선 구간이다 보니까는 운전자가 조작 미숙으로 중앙선 연석을 침범해서 상대방 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보입니다. 화물차 앞부분이 심하게 부서지고 도로는 하얀색 페인트로 뒤덮였습니다. 충남 금산군 금성면 한 국도에서 3.5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굴착기를 들이받은 뒤 넘어졌습니다. 뒤따르던 SUV도 사고를 피하지 못하고 넘어진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화물차 운전자가 숨지고 다른 운전자 2명이 다쳐 치료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숨진 화물차 운전자가 굴착기를 제때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서울 종암경찰서가 늦은 밤 동덕여대 무단 침입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젯밤 9시 반쯤 동덕여대 안에서 경비원과 승강기를 벌이다가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A씨는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 과정에서 달걀과 페인트 등으로 뒤덮인 전 이사장 흉상을 청소하러 왔다고 주장했는데 청소 도구를 갖고 있진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학교가 남녀공학 전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동덕여대와 성신여대 학생들이 집회를 열었습니다. 동덕여자대학교 공학전환 반대 총력대응위원회는 오늘 오후 5시 동덕여대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학교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오후 4시에는 성신여대학교 총학생회와 학생들이 남성 유학생 수용을 중단하라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해경이 제주 바다에서 불법 조업하던 무허가 중국 어선을 납포했습니다. 최근 금성호 수색에 경비 함정이 대거 동원된 상황을 노렸다는 게 해경 판단입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우리 해경 단정이 빠른 속도로 중국 어선을 쫓습니다. 우리 배타적 경제 수역인 제주 차기도 남서쪽 126km 해상에서 선박 자동 식별 장치를 끄고 불법 조업한 사실이 확인된 선박입니다. 정선 명령에도 공해로 달아나며 주변 중국 어선과 함께 수시로 위협 행위를 합니다. 선명까지 페인트로 지우고 다른 중국 어선 사이에 섞인 불법 조업 선박. 다른 배와 구별되도록 해경대원이 페인트 총을 선체해 쏩니다. 해경은 4시간가량 추격전을 벌여 불법 조업 지점에서 113km 떨어진 공해에서 해당 선박을 납포했습니다.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희 해양경찰의 지속적인 단속 시도와 강력한 진압으로 나머지 불법 조업 의심 선박은 도주를 하여 한 척만 납포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침몰한 금성호 실종자 수색 작업이 대대적으로 진행되는 상황. 중국 어선이 이른바 빈집 털기에 나섰다는 게 해경 판단입니다. 침몰어선 실종자 수색에 전념하고 있는 해양경찰의 경비 공백의 틈을 노린 중국 어선들을 불법 조업을 단호히 단죄하고 해경은 중국 어선 불법 조업 시도가 잇따를 거로 보고 경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동방신기 출신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 씨를 상대로 대화 녹음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여성 인터넷 방송인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김 씨를 협박해 거액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여성 방송인 A 씨를 오늘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김 씨에게 대화 녹음을 SNS에 퍼뜨리면 관련 보도가 이어져 이미지에 큰 타격이 있을 거라며 지속적으로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내가 숨지기 전 사생활을 개인 성인 방송에서 폭로하겠다며 협박하고 강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강금, 협박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는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상황을 양형 조건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A씨가 피해자에게 성인 방송 출연을 강요했다는 내용이 기소되지 않아 죄형 균형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고가의 명품 시계를 국내에 들여오면서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YG 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양 씨는 오늘 오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고가의 시계는 국내에서 전달받은 것으로 싱가포르에서 받은 적이 없다며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양 씨 측은 시계업체로부터 홍보를 부탁받고 해외에서 시계를 착용한 뒤 돌려주고 귀국했으며 이후 국내에서 다시 협찬받아 착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부양책이 반영된 경기 지표가 나왔는데 소매 판매가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침체는 여전합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 최대 쇼핑 축제 가운데 하나인 쌍수이. 올해는 10월 8일부터 11월 11일까지 34일 동안 할인 행사를 벌여 역대로 가장 길었습니다. 낡은 물건을 새 제품으로 바꿀 때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이구 환신 정책도 거들었습니다. 我在下单的时候发现这台电脑可以享受以旧换新的补贴活动，原价是5999元，叠加平台的优惠后一共是减了1200。 여기에 더해 9.24 부양책과 국경절 연휴 등에 힘입어 내수 경기 지표가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10월 소매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4.8% 올라 지난 2월 이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그러나 산업 생산은 5.3% 증가에 그쳐 상승세가 둔화했습니다. 올해 10월까지 부동산 개발 투자는 10.3% 줄었고 집값도 5.9% 떨어져 16개월 연속 내림세입니다. 主要经济指标回升明显，但也要看到呢，国际环境依然复杂严峻，国内需求偏弱。 다음 달부터 현행 3%인 부동산 취득세율을 1%로 낮추기로 한 배경입니다. 도시 내 낙후 지역 재개발 사업도 기존 35곳에서 300곳으로 크게 확대됩니다. 중국 당국은 부양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올해 5% 안팎 성장 목표 달성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예상되는 수출 감소를 고려하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엇갈립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이스라엘과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군사적 분쟁에 따른 레바논의 손실 규모가 지난 1년간 우리 돈으로 12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지난해 레바논 국내 총생산 GDP의 약 35%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세계은행이 분쟁으로 올해 레바논의 실질 GDP 성장률이 최소 6.6% 감소할 것이라며 세계은행은 현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자원을 레바논에 재배정하는 등 비상계획을 가동했다고 밝혔습니다. 겨울로 접어든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올해도 어김없이 최악의 스모그가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인도를 상징하는 타지마할이 짙은 스모그에 완전히 잠겼습니다. 수도 뉴델리에선 가시거리가 300m로 짧아지면서 항공기 운항까지 차질을 빚었습니다. 대기질이 심각 수준으로 나빠진 가운데 건강에 더 치명적인 초미세먼지 농도는 기준치를 50배나 초과했습니다. 뉴델리에는 무기한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인도 북부와 이웃하고 있는 파키스탄 동부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지난주에는 권장 수준의 120배가 넘는 역사상 최악의 대기질이 기록됐습니다. 매일 7만 명이 병원을 찾고 있는 가운데 유엔은 어린이에 대한 긴급 보호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The 11 million children under 5, those who are still in their mothers' wombs, who are actually mothers who are pregnant with babies inside them, these are the most at risk. 인도와 파키스탄은 매년 겨울만 되면 대기 정체에 따른 심각한 스모그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수많은 공장과 자동차가 뿜어내는 유해 물질에 농작물 쓰레기를 소각하면서 발생한 연기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건설공사나 트럭의 운행을 제한하고 심지어 인공 강우까지 동원하고 있지만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결국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는 게 급선무지만 막대한 비용과 정치적 반발 때문에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유투원입니다. 페루에서 타란툴라 등 야생동물을 불법 반출하려고 한 혐의로 한국인 20대 남성이 체포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 언론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남성은 타란툴라 320마리, 진해 110마리, 총알개미 9마리를 복대에 숨겨 우리나라로 들어오려다 리마 공항에서 적발됐습니다. 페루 검찰은 남성을 상대로 동물 입수 경위를 조사하고 동물을 압수해 야생동물 보호 당국으로 넘겼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명물인 케이블카가 재정난으로 운영 중단 위기에 놓였다고 미국 CNN이 보도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교통국은 오는 2026 회계연도에 3억 달러 적자가 예상된다며 케이블카 운영 중단을 포함한 비용 절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케이블카 노선을 폐지하면 연간 3,300만 달러가 절감될 것으로 교통국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프로배구 여자부 선두 흥국생명이 개막 7연승을 질주했습니다. 흥국생명은 외국인 선수 투투쿠가 두 팀 최다인 25점을 올렸고 김연경이 승부처마다 17점을 보태면서 도로공사를 3대1로 꺾었습니다. 1라운드 전승에 이어 2라운드 첫 판도 잡은 흥국생명은 가장 먼저 승점 20점 고지를 밟았습니다. 남자부 삼성화재는 최하위 OK저축은행과 숨막히는 듀스 대결을 펼친 끝에 3대0으로 이겼습니다. 여자 프로농구 KB가 개인 최다인 20득점을 올린 이해주의 맹활약을 앞세워 하나은행을 78대58로 크게 꺾었습니다. KB는 지난해 11월 삼성생명전부터 이어진 홈 연승 행진을 18경기로 늘렸습니다. 2연승을 달린 KB는 선두 BNK에 이은 단독 2위로 올라섰습니다. 프로 2년차 장유빈 선수가 한국 프로골프 KPGA 시상식에서 6관왕에 올랐습니다. 장유빈은 KPGA 제네시스 시상식에서 대상과 상금, 평균 타수와 기량 발전, 장타와 톱10 피니시 등 6개 부문을 싹쓸이했습니다. 장유빈은 보너스 상금 2억 원과 제네시스 차량, DP 월드투어 1년 출전권과 PJ 투어 퀄리파잉 토너먼트 최종권 직행 티켓 등을 받았습니다. 2002년생인 장유빈은 투어 사상 최초로 시즌 상금 10억 원을 돌파했고 톱10에도 가장 많은 11차례 들었습니다. 요즘 봄처럼 포근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역시 기온이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서울 아침 기온이 14도로 오늘과 비슷해 11월 중순답지 않게 쌀쌀한 정도의 날씨를 보이겠고 한낮에는 20도까지 오르는 등 포근함을 넘어 따뜻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다만 비 소식이 있습니다.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도에는 종일 오락가락 비가 이어지겠고 중서부와 호남에는 늦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강원 산간에 최고 40mm, 다른 지역은 5에서 20mm로 많지 않겠고 모레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4도, 대전 12도, 광주 13도, 부산 17도로 예년보다 10도 안팎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이 20도, 대전 21도, 광주 22도, 부산 23도로 예년보다 7도에서 9도가량 높겠습니다. 휴일인 모레부터 점차 추워지기 시작해 다음 주 초반에는 올가을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오겠고 서울도 올가을 첫 영하권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YTN 뉴스나이트 금요일 순서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밤 9시 40분에 새로운 이슈들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